지금부터 제4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우회 회장이신 박호곤 전 가기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호곤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최영복 장관님이 강연하시면은 이 존슨 강당이 꽉 차야 되는데 오늘 아마 금년도에 날씨가 제일 추운 날이어서 나오신다고 하셨던 분들도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됩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 소설가이면서 아주 유명한 그 현인인 아마도 함파타 바라고 하는 이런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연설을 할 때 아프리카에서 노인 한 분이 숨을 거두시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냥 나이 많은 분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지식인들 또 이 사회의 지도자 이런 분들을 그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살면서 그 많은 지식을 습득하신 것은 물론이고 이 사는 동안에 경험들, 축적된 경험은 아마 많은 후학들이 그 살면서 배우기 힘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축적을 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이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지혜가 되고 또 후학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슬기로운 이런 그 지혜가 생겨나는데 그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모두 습득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보통 구루라고 하죠. 하는 그 사회의 이제 지도자 또는 그 마을의 이제 뭐 촌장 이런 분들을 찾아뵙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선배에게 듣는다 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분은 저런 일을 하셨어 하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발표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런 일도 있었나, 대한민국이 저런 분들을 통해서 또는 저런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감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최 장관님 오신 게 네 번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못했어요. 계획대로 했으면은 지금 벌써 한 3, 4회 정도는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모신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을 한 10분 모시고 나면은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이제 후학들에게 규범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윤표 박사가 그동안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오늘 그 말씀하실 시간은 1시간 조금 남짓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 찾아뵙고 그 녹음을 하고 또 하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못 나오신 그 선배 과학자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테니까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에 본인의 일생에 대한 그 축적된 경험, 지혜 이런 것을 전달하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선배에게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이고 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기록에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긴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이윤표 박사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그 말씀에 좋은 말씀해 주시러 오신 우리 최영복 장관님과 그리고 또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추운데 나와주신 여러분들 아마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온 게 그래도 참 다행이었다 하는 그런 그 좋은 경험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기대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이걸로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자는 최영복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최영복 박사님과 사회를 맡으신 이은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복 박사님은 독일 미넨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키스트에서 유기합성연구실장, 응용화학연구부장으로 재직하셨으며 이후 한국화학연구소장,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의 아시아의학화학협의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상지대학교 이사장님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강연은 사회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자는 키스트 명예연구원이신 이은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선 이야기 순서는 최영복 박사님, 최영복 장관님께서 전반적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으실 테니까 제가 중간 정도에 어느 정도 끊을 겁니다. 그래서 끊고 좀 말씀하기 곤란한 걸 제가 좀 치고 들어가는 질문을 좀 하실 테니까 그것도 좀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최영복 박사님, 장관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추위에 이렇게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뭐 평생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밀화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목에 정밀화학의 개척자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 분야는 저와 같이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몇 번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이 같이 개척한 부분입니다. 정밀화학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뭐 이따가 어떻게 돼서 그 이름이 나왔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69년에 귀국을 할 때, 대충 그때 분위기가,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가 생기고 석유화학 공업이 생기니까 그것을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그 다운스트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딱히 저보고 뭐 그걸 하라는 얘기는 없었지만은 또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그때는 없었어요. 다 각자가 알아서 이제 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제가 그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바텔 연구소가 저를 다우케미칼로 들려서 가라. 거기 일주일 동안을 이제 둘러보고 왔는데, 그때 얘기인즉슨 이거 보고 앞으로 네가 할 일을 여기서 찾아라. 뭐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나와서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때 유기화학 부문에는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고분자 안영옥 박사 있었고, 그때 오동영 박사가 이제 농약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나와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 국내의 수입 통계 연보를 들여다보았어요. 우연찮게 그걸 구해가지고 어떤 화합물을 우리 국내에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국산화 연구를 이제 하려고 들여다봤더니 뭐 그중에 의약품도 있고 뭐 농약도 있고 염료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고 그래도 생산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봤더니 의약품 쪽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국산하는 연구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농약으로 가고 사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그 웨이퍼 쪽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정밀화학이죠. 그 의학 쪽에는 처음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 연구 용역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연구 용역제라는 건 뭐 미국에서도 흔히 찾아보기가 힘들죠. 근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돈을 얼마 내라 먼저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데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실장들이 그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동화약품 이런 데 접촉을 해가지고 메토크로프로마이드라는 위장약이고 뭐 먼미도 쓰는 약인데 보니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것을 국산화합시다. 그랬더니 뭐 솔깃해요. 연구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쭉 1년치 계산을 했더니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첫 번째. 근데 그때 250만 원이면 저 하울곡동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또 그때 키스트 봉급이 제가 아마 7, 8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교 교수가 한 3만 원 정도 됐을 거고, 그 이제 제 봉급을 계산하니까 1년 하니까 이게 한 7, 80만 원, 90만 원 되고, 그때 제가 데리고 있던 연구원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수가 있었거든, 비서 겸. 그래서 합치니까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되고, 거기다가 이제 자재비하고 뭐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30%를 기스트 행정 쪽에 오버헤드로 내게 돼 있었거든요. 2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야, 이게 이렇게 큰 돈을 줘도 되나? 한참 지났더니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최영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 250만 원 줘도 괜찮으냐? 뒷조사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뒷조사를 한데 소문이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생산을 연구 잘 됐고 생산하려고 했는데 연구가 다 끝나서 기술 이전을 하려니까 이 회사에 이런 유기화학을 한 사람도 없어요. 합성한 사람이. 그래서 그 회장이 자기 조카, 그 윤성준이라고 이제 윤광열 회장의 조카인데 그 서강대학교 3학년 화학과 다니는 학생을 휘교를 시켜가지고 기술 이전에 참여해라.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약회사가 어느 상황이었냐면은 그 외국에서 의약품 그 원재죠. 그러니까 유효 성분을 갖다가 캡슐을 만들고 타블렛 만드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외국 회사하고 기술 제휴.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한양행 하면 유한양행 간판에 보면은 기술 제휴 회사가 뭐 4개, 5개씩 돼요. 한 품목마다 기술 제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료를 공급하면서 그다음에 그 원료를 어떻게 캡슐을 만들고 타블렛 만들어하는 기술 주고 그게 기술 제휴예요. 그 원료를 비싸게 팔고 또 기술료 받고 뭐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그 의약품 원료를 합성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실력이 없었죠. 막 그 해방 후에는 그 의약품을 타블렛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도 없어가지고 타블렛 만들고 갔다가 매약, 장구치고 북치고 매약을 했는데 그 회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제휴를 해서 이제 타블렛을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원료를 국산화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우리가 국산화하면 정부가 그 제품을 수입 금지시켜주고 기술 도입 금지시켜주고 또 5년간 기술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우리 기스트에서 해가지고 나가면 그 5년간 아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 됐는데 그게 어떤 파급을 일으켰냐면 이제 A라는 회사가 그 의약품을 갖다가 국산화, 국내 시장을 타블렛 뭐 기술주에서 한 5년, 10년 쫙 시장을 만들어서 상당히 큰 시장을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 B라는 회사가 나서서 그 원료를 국산화해버리면 그 A는 B에서 사다가 써야지 돼요. B가 안 팔면 그 시장이 완전히 이제 그 시장이 B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써서 만든 시장이 그 B로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시장이 잘못하면 기술을 개발 안 하면 시장이 뺏긴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때 그 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딱 한 곳이에요. 키스트 우리 연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연구실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면 기술이 보호가 되고 또 남의 기술도 뺏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때 우리 정부 정책이 이제 국산 기술 보호 정책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프로포즈 써다가 주면 거절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다들 했어요. 근데 회사가 뭐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 회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입물을 보고 이런 물질을 합성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그 회사에 돌리죠. 돌리면은 그걸 파는 회사는 기술 개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외국의 다국적하고의 기술 협약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회사가 그걸 이제 개발하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가 개발하면은 그 회사에 대한 수입 금지, 기술 도입 금지 또 그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로 고스란히 이제 넘어와서 뺏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연구실에서 용역을 하는 문제가 뭐 아주 쉬웠죠. 프로포설 갖다 주면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연구실에 김충섭 박사가 17년인가 이제 들어왔는데 김충섭 박사가 구충제를 만들었어요. 그 메벤다졸이라는 이게 벨기움의 뭐죠? 그 회사에서 이제 갖다 파는 건데 그걸 국산화했는데 국산화하자마자 5년 동안 기술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술 수입 금지.
그러니까 그 팔던 회사 얀센인데 얀센이 팔지 못하고 이제 그 용역한 회사 그 신풍제약이거든요. 신풍제약에서 그거를 만드니까 유한양행이 신풍제에 와서 사다 팔아야 되고 또 그 신풍제약이 그걸 팔아서 이제 5년 동안에 굉장히 기술 그 이익을 남겼죠. 그 신풍제약이 그걸 연구 시작하기 전에 1년의 매출이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 그러니까 뭐 회사도 아니죠. 그런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간지스토마 약을 또 하나 개발했는데 그때 프란츠 ኳ안텔 그 두 개 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처럼 컸어요. 그게 뭐 아프리카에 수출도 하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그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오늘 신풍제약의 그 밑거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김한지 박사 지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페니실린 유도체, 암피실린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김한지 박사는 원래 스테로이드 계통을 이제 쉐링해서 하다가 귀국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임약을 개발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그 페니실린 유도체, 세파로스포린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가 확장이 됐고 거기서 이제 그 세파트라약선 뭐 이런 걸 재가지고 수입 금지 같은 방향으로 해서 그 한미약품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한미약품이 그 당시에는 공장 뭐 없죠. 그냥 뭐 매약하는 회사하고 별 볼일 없는 회사인데 사실은 키스디에 그 해준 그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물질 특허가 없는 동남아 뭐 동그라파 같은데 팔로 다니면서 그 큰 이익을 남기고 그래 연으로서 이제 우리 김한지 박사는 한미약품의 부사장으로 스카우트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팀이 다 한미약품으로 가가지고 한미약품의 연구 개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죠. 그게 오늘 한미약품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한미약품이 1조 2천억을 파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약회사는 키스드 연구 기반으로 해서 큰 회사다. 그 양반이 금탑 산업훈장을 받을 때도 제가 굉장히 저거 했어요. 근데 그만큼 그 연구를 가지고 큰 회사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메토크로마이드, 프로마이드 하던 이제 연구하던 그 팀들, 이제 조병태 박사인데, 그건 동아약품이 스카우트 해가고, 또 김한지 박사는 이제 한미약품 스카우트 해가고, 구충제를 개발한 김흉석 박사는 유한양행에서 이제 소장으로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로 다들 이제 나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연구가 좀 잘 되니까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좀 나왔는데 이제 이거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정밀화학이라는 게 결국 이제 석유화학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기초 원료에서 합성수지 이렇게 어느 게 불인가 이게? 왜? 빛이 안 비치네. 됐어요. 아니 뭐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제 근데 중간 원료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그 BTX 뭐 이런 거죠. 가지고 이제 여타 이제 다운스트림, 앞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밀화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당시 정밀화학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다운스트림에서 나온 것들이 의약, 염료, 도료, 화장품, 계면화성 접착제 등등 쫙 있죠.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원래 옛날에 화학공업은 이 정밀화학 분야로 되는 동식되는 여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기화학 공업의 시초는 염료입니다. 이제 버킨이 여러분 잘 아시는 버킨 타로 가지고 이제 하다가 염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염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의약품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뭐 어쨌든 화학공업이 발전한 나라에 보면은 이 석유화학공업보다 이 정밀화학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는 정밀화학 부분이 95%, 독일은 70%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 석유화학공업은 이렇게 이제 울산에 지었는데 정밀화학 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키워야 우리나라 화학공업이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다가 지금 현재 의학 쪽으로 간 거죠. 다음 슬라이드 좀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네. 이건 이제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네. 이건 우리가 제가 연구한 것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탄부토리라는 건 이제 오늘 안 나온 김은석 박사 사장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한 프로세스예요. 중간에 옵티컬 레솔루션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옵티컬 레솔루션이니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안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복잡했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가죠. 네. 이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원료를 여기 이제 아까 나왔는데 이제 니트로프로판이 원료인데 처음에 니트로프로판 만든 게 세계 딱 한 군데인데 이 메탄부터를 만드는 데가 아메리칸 사이아나마이드거든요. 사이아나마이드가 니트로프로판을 완전히 독점해버렸어요. 다른 데 팔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공장 다 이제 파이럿 플랜트 전에 주문했더니 못 팔겠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다시 바꿔서 이제 키스트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 우회에서 넘어갑시다. 이게 파이럿 플랜트 키스트 안에 지었던 파이럿 플랜트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제 키스트 고업화 연구실이 이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해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모델을 만들고 또 설계를 해서 이게 이제 공장인데, 이게 우리 한상준 소장, 한농약품의 사장, 저쪽 뒤에 최유원 시장 보이네요. 여기 이제 독일의 부사장이고, 이게 이제 실험실 공장 안 또 넘어가죠. 이게 이제 중공식 넘어가죠. 여기 저 가운데 키 큰 사람이 옆에 한상윤, 그 다음에 한동협 사장, 양재현 부소장, 최희윤, 여기 머리 뭐 까만 게 이게 저예요. 그래서 기념사진 찍은 거. 넘어가죠. 이제 이게 좀 이따 얘기해요. 그래서 의약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키스트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고, 키스트 가서 연구를 하면은 이것은 아주 5년 동안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개런티가 되고, 뭐 해서 이제 하여튼 굉장히 성공적으로 문전성시 최영석 박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어요.
이제 그게 다 될 즈음돼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농약도 좀 해야 되겠다. 농약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개발하기 시작해서 김대웅 박사 그때 참여했지만, 한 2년쯤 연구를 하는 도중에 이 가운데 키 큰 이게 이제 신준식 한농 사장인데 큰 신사가 들어오더니 뭐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브리핑을 했더니 이 연구 우리가 다 사겠다. 그래서 그때 1억 3천만 원인가를 내고 하는 일을 전부 입도선매를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못하게. 근데 그때 1억 3천만 원이면 지금 한 60억, 7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제 한꺼번에 연구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구가 나온 것이 다이아즈논이라는 농약의 중간 원료 HOP가 뭐냐면 피리미딘 화합물에 이소프로피기가 붙고 OH가 붙어서 이제 그런 피리미딘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유기인계를 붙인 건데 어떤 그 공장을 이제 짓자. 그래서 한농에다가 공장을 지려고 했더니 이게 아무래도 한농은 독일의 바이엘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별도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 때 키스트가 참여해라. 그래서 키스트가 참여해가지고 50대 50일 겁니다.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한정화학인데 이게 이제 한정화학의 인천에 목재공단에다가 갖다가 이제 상냥식 하는 장면인데 뭐 사진이 그 다음에 공장이 뭐 이거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HOP 만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출하는 거고 또 넘어갔어요.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에서 원료를 들여왔는데 일본에다가 올해 이제 수출 개시.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약에는 이제 살충제에 유기인제가 있고 또 카바메이트 계열이 있어요. 카바메이트 계열이 뭐가 다르냐면 유기인제는 뿌리면은 이 잎새기에 가서 그 부영제하고 해가지고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곤충이 그걸 먹으면은 죽지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바람 불고 비가 오면 식겨 나가기 때문에 약효가 없어졌는데 이 카바메이트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뿌리면은 그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서 식물체 안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을 먹는 곤충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바메이트를 했는데 이 카바메이트 중에 가장 그 유명한 게 세빈이라고 유전 카바이드에서 나온 건데 이 카바메이트의 중간 원료가 이쪽에 있는 이제 메틸 아이소사이다이트 이게 에바시라고 돼 여기 C3NCO 이거예요. 근데 이게 독가스예요. 저쪽에 시작은 포스젠이거든요. 포스젠 독가스에서 메칠아민하고 해서 또 독가스가 되는데 이것에다가 뭐 알코올류, 아로마틱 알코올, 아로마틱 알코올류 붙이면은 그게 이제 카바메이트 농약이 돼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죠. 근데 이걸 이제 국내에서 회사사니까 포스젠하고 이 메칠아민 하는 것은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로 장치산업이에요. 장치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소리약 만들려니까 장치산업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밑에 이제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 소듐 아이소사이네트죠. 이제 이런 화합물에다가 디메틸 설페이트가 메틸레이션을 시키면은 이제 돼요.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죠. 이거는 가마솥에 끓이기 때문에 뭐 그 장치가 필요 없고 끓이면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이 메틸 아이소사이네트가 온도가 한 40도 되기 때문에 끓여서 이제 중에서 나오죠. 나오면은 그 놈을 알코올이 있는 데다가 담가버리면 알코올에서 즉시 반응을 해서
그 화합물이 이제 카본베이트 됐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세계적인 이목을 받게 됐어요. 왜? 우회의 프로세스가 이게 보팔에다가 지금 그 유년 카바이드가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었는데 유년 카바이드가 운이 없어서 자기들이 52%를 가지고 인도가 48%를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인도가 이제 공장 관리도 잘 못하고 또 저게 하다가 이 미칠 이소사이네이트 탱크에 물이 새 들어갔어요. 물 들어가면 그대로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보팔이라는 도시가 이 독가스로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한 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몇십만 명이 가스에 그 도시 사람이 전부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 이제 유년 카바이드 인도에서 유년 카바이드 30억 불을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유년 카바이드가 한 4억 5억 불 내고 이제 타협이 됐는데 시민단체가 다시 들고 나가지고 다시 30억 불을 요구해서 결국은 유년 카바이드가 다우케미칼로 흡수가 돼버리고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메칠아이소사이네이트 하나 가지고. 근데 우리 메칠아이소사이네이트는 이게 만들어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없이 생성된 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흡수해서 반응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뭐 그 바깥으로 흘러나올 적이 없죠. 이 문제가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환경부 이제 관련 부처들이 답사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냐? 이건 이제 문제가 없는 거로 판결이 됐고 외국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예요. 이게 저 위에 거보다 아주 스마트한 프로세스라 이제 기술 도입을 기술 팔자 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전 몰라요. 그 이제 이게 프로세스가 제철화학으로 넘어갔죠. 다시 한번 봅시다. 제철화학이 우리 키스드가 50% 투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제철화학이 지금 여기 여러 군데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동양화학인가로 지금도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프로세스 공장 짓는 기공식 합시다. 예, 공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농약 국산화가 됐어요. 이제 잘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러지 말고 이제 이걸 국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니까 정밀화학 지능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정밀화학 전략 산업화 이게 가지고 과학기술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키스드가 카이스트로 흡수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저 리포트를 만들었고 이제 그 리포트를 이제 발췌해 가지고 과기부에서 시나리오 만들어. 그때 아마 김한지 박사도 시나리오 만드는데 참여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1차 기술진흥 확대회의에 부의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국책사업 투자계획 되어 있는데 1차 기술진흥 확대회의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책연구사업에 엔도스가 되어 있어요. 6개 과제.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제휴의 정밀화학 있고 반도체 컴퓨터, 기계공업고도와 에너지 자원 시스템 이렇게 돼서 쭉 연구비가 이제 책정이 됐는데 그때 정밀화학이 반도체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어요. 정부도 이 정밀화학이라는 게 하면 참 좋겠다. 그때 이렇게 그 확신을 우리가 심어주는데 성공을 한 셈이죠. 그리고 이 정밀화학이 잘 되려면은 정부 주도보다 민간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밀화학공업 진흥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 우리 김한주 박사
그다음에 이성범이라고 우리 키스트 연구개발 실장 하다가 화학연구소에 고문을 한 분인데 두 분이 애를 많이 썼죠. 이제 정별하고 진흥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만든 게 뭐냐면 미국에다 회사를 만들었어요. LCT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키스트에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화학연구소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왜 만들었냐? 이 우리나라 시장이 다 해봐야도 얼마가 안 돼요. 근데 해외 시장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우리가 개척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나가자. 그러려면 해외 시장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 시장 개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목적으로 ACT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ACT에서 미국이 필요한 화합물이 뭔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연구소에서 만들고 기업이 만들어서 ACT를 통해서 판다. 뭐 이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한참 그 이제 시장 조사도 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말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관두고 그 훨씬 후네요. 그러니까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50 비리 아니냐? 이제 미국에다 세운 회사 그 50 비리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결국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고 좀 아깝죠. 그게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 정유라학 시장은 훨씬 크게 개발을 했지 않았나 이제 이런데 이게 없어졌고 뭐 이거 사진은 그 당시 우리 유기합성연구실의 실원들이에요. 이 보면은 저기 김은석 박사 있고 아까 세 번째 이게 조병태 박사거든요. 예, 동아약품에 이사로 갔다가 강원대학이가 이제 교수 됐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건 르넨이에요. 이게 노벨상자죠. 제가 귀국하기 전에 독일에 있을 때 생물화학 바이오로지를 제 유기학을 원래 전공하고 나중에 바이오로지를 다시 했는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 한 개 와가지고 우리 연구실에 왔어요. 그래. 넘어갑시다. 이게 그 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야유회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김충섭 박사 여기 있고 김대웅 박사 저 가운데 있네요. 그리고 김은섭 저 끝말에 저 집사람 우리 딸내미 둘을 이렇게 요 딸내미 안 보이네. 지금 우리 큰 딸은 지금 상명여대 교수예요. 옛날 사진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서 이제 뭐 정부가 이제 기술 지원도 하게 이제 돼서 정말 기능안이 받아들이고 됐는데 이렇게 잘 되다가 보니까 미국 회사나 외국 회사들이 이거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 뭐 주위가 만든 거 다 카피해서 팔아버리니까 이거 어렵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물질 특허 처음에는 하지 말라 하다가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물질 특허 없고 프로세스 특허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했어요. 했지만 그 프로세스 특허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 공정을 처음부터 뭐 남의 거 베낀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 만들어가지고 했죠. 근데 물질 특허를 도입을 하면은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네 나라 이제 물질 특허를 도입해야 된다. 압력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물질 특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빨리 끝내야죠? 물질 특허 들어오면 우리 회사들이 그동안에 하던 일 다 못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회사들이 기술 축적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물질 특허 들어오는 걸 유보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한 3, 4년. 제가 제일 앞장에 서고 이제 제약회사 협회 회장, 농약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서 반대 운동을 아주 격하게 했죠. 처음엔 정부가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핑계를 대가지고 외국에다가 이제 유예하는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이 이 물질 특허를 도입을 안 하면 네가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하는 문제를 전부 재검토해야 되겠다. 수출 금지를 시켜버리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쪽은 지금 에머징이고 크는 거고 다른데 지금 전자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이걸 하다 보면 그게 막히니까 이제 물질 특허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근데 물질 특허를 외국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도입하게 한 건 한국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케이스고, 그 장본인이 우리 유교학, 키스드 유교학 연구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화학연구소 가서 했지만, 그게 이제 기화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여기 보면은 공정계량이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개발해서 남들이 만들어 온 제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수출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물질 특허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새로운 이제 이게 제품의 수명 주기인데요. 처음에 새로운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죠. 뭐 화학으로 말하면 신물질 나오면 그 다음에 그전 그 시장하고 경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마차하고 자동차, 나중에 자동차가 정착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마차하고 싸워서. 이제 그 숙성 시간인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기면은 소위 도미넌트 디자인,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게 생기고, 그게 생기면은 그 다음에 제품을 조금씩 개량하는 제품 개량 프로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정기술 개발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공정기술을 하는 단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질 특허하면은 이걸 거기 종속되기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물질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 지금 나라 대개 기술이 어디 와 있느냐? 지금 이 도미난 디자인은 없어요. 그리고 제품의 개량 기술, 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하던 자동차 조금 잘 만드는 거지, 새로운 자동차 한번 만드는 게 아니고, 제품의 개량 기술 수준에 와 있고, 우리가 넘어야 할 거는 이제 앞으로 이 도미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소위 파괴적인 혁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파괴적인 혁신 만든 제품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죠.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키스트도 그렇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제 그러면 우리 신물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프로세스 개발하는 데서 신물질로 옮겨 타기 시작했는데, 그게 화학연구소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키스디에서는 프로세스 개발을 해서 그 시장 뭐 이렇게 다 확보를 했는데, 그게 물질 특허가 들어오면서 신물질 만드는 쪽은 이제 화학연구소 시작됐어요. 그게 왜 그래 됐느냐? 제가 이제 그 팀이 화학연구소로 옮겼는데, 옮기가 됐는데 동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때 카이스트하고 합통합이 됐어요. 키스트는 그때 뭐 힘이 없어요. 카이스트가 뭐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때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판단이 났어요. 또 두 번째, 키스트에 협소한 땅 가지고는 여기다가 뭐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겠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뭐 그 당시 화학연구소라는 건 뭐 참 재구실 못해서
근데 거기서 뭘 하는 것보다 그 장소를 옮겨야 이것이 되겠다. 그때 그래서 이제 기스대 노종구 박사 이제 그 톡시콜로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합세해가지고 대전으로 가가지고 이제 대전에다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신물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새로운 시설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리크도 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제가 반대 운동을 4년인가 해서 화학연구소 가서도 했는데 그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국회에 뭐 일반 여론이 굉장히 그 반대쪽으로 돼 있고 정부는 그 물질 특허를 도입해야 되겠는데 난처한 그런 판국이었는데 제가 막판에 갔어요. 아무래도 이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이 판단이 돼서 경제기획원의 그 차관을 만나가지고 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질 특허 반대 운동을 위드로우하겠다, 안 하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이 화학 제품 들어오는 관세의 3%를 내게 달라.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신물질 연구를 시작을 하겠다. 그럼 물질 특허 반대 운동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기더라고요. 그 차관이 문희갑 차관인데 그 나중에 대구시장도 하고 그랬죠. 그분이 골치 아픈데 반대 안 한다니 돈만 달라니까 생각해 봅시다. 한 2주일인가 후에 연락이 왔는데 김기영이라고 대외협력위원장 경제기획원에 그 사람이 아마 대외 문제를 다뤘던 것 같아요. 관세에서 띄어서 연구비 준다는 거는 회계법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해서 돕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시설 전체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이 돼서 그 다음에 200억이 연구비가 나왔는데 그때 과기부에 출연비로 그러니까 연구비 책정된 게 700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200억이 몫으로 나왔는데 다 못 썼죠. 다른 쪽으로 저택을 했을 수가 없죠. 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동 짓고 시설 만드는 연구비가 다 그 화학연구소로 나왔어요. 이 화학연구소가 신문지에 책임을 지는 거다. 다 나와가지고 뭐 톡시콜로지 센터도 만들고 스크린 센터도 만들고 뭐 이제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스크린 센터, 톡시콜로지 센터는 이제 짓는데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없어요. 그 이거 어떻게 하냐? 그 국내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에도 없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동안에 외국에 가피하면서 뭐 가피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접촉해서 못 만들게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초청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해서 같이 일하자 하는 제안을 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 찾아간 데가 미국의 몬산토인데 그 사람들 우리 키스트 또는 화학연구소 유기합성이 대단히 잘한다. 카피한데 뭐 아주 수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합성 잘하지 않냐? 이거 당신들 아지 않냐? 이게 우리 합성 팀을 댈 테니까 당신들은 그 외에 생화학적이거나 어떤 물질 설계할 거나 뭐 이런 노하우를 우리한테 좀 줘서 같이 하자. 그리고 제품이 나오면 우리한테 로열티, 판매액의 3%만 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이, 여는 봐라. 요게 그동안 우리가 골탕을 먹이는 놈, 이제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뭐 생각했는지, 딱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돈도, 재원도 많고, 내가 그랬거든. 우리 뒤에서 재원이 정부가 많이 지원하니까, 유기 합성하는 사람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는 재원도 많고, 아이디어도 있고, 또, 뭐, 합성하는 사람도 많고, 다 있다. 근데, 당신들이 그거 외에 우리하고 합작하기 위해서 내놓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놓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점잖게 거절을 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생각을 하니까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머릿속에 든 게, 그래? 그러면 뭐 미국의 넓은 땅에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그 유기합성팀이 모자란 데도 있을 거 아니냐. 회사 찾으면. 그런 회사 찾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거꾸로 발상이 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ACT 아까 회사를 했죠. 근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 미국에 팔기 위해서 미국의 시장을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약 만드는 회사들을 다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회사를 찾아봐라. 했더니 2, 3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이러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그 벨지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합성하는데 애를 먹는 것 같더라. 접촉해 보십시오. 접촉을 했어요. 뭐, 제가닥 그쪽에서, 이거 합시다. 3%가 아니라 3%는 이제 8%를 주겠다. 되면은, 이제 협약이 돼가지고, 이제 화학연구소에서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보내요. 보내면 스크린이 돼서 오는데, 이제 3개월, 6개월 거쳐 결과가 나오는데, 이 합성하는 사람은 그 결과도 모르고 계속 똑같은 유도체를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제 한 게 다 무효로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걸 알았죠,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핑계를 대고 그 회사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겠으니까 네가 그 스크리닝 노하우를 우리한테 주면 여기서 하면 빨리빨리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그렇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 노하우를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파견해가지고 그 기술을 습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화학연구소에서 직접 스크리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농약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다 전수를 받고 간접 직접으로 그것을 이제 국내에 파급시켰어요. 이제 아까 김대영 박사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번째 새로운 농약을 만들 수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농약 신물질 만들기 5개랍니다. 그래서 그게 세계에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는 나라. 이제 유럽의 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국은 외국 회사를 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여파로 해서 의약품도 외국 회사들이 스크리닝을 하게 됐는데 재미난 게 이제 아까 벨지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 되니까 두폰 회사가 우리하고 먼저 해야 되겠다. 두폰의 사장단이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3사람이 나왔는데 전부 다른 비행기 타고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두폰이 문제가 된다. 한국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때문에 나왔냐. 우리 화학연구소 신물질 협력을 하기 위해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벨지콜 이런 회사가 아니라 두폰 큰 회사, 그 다음에 거절했던 몬산토 다시 들어와가지고 협력을
이제 하는 쪽으로 확대가 됐고, 시간이 의약품도 이렇게 합성이 됐는데, 뭐 얘기할 거면 이제 대충 다 됐네요. 근데 이제 내가 마무리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밀화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퀴스트가 시작을 안 했으면 어쩌면은 그 부분이 지금도 황무지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거를 해서 키웠잖아요. 근데, 네, 퀴스트가 한 업적을 이제 얘기 많이 해요. 과거에 뭐 퀴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다. 근데 뭐 했냐 하면 이제 뭐 제품을 하나 둘 내놓는데 그 택도 없죠. 그거 가지고는 뭐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루이스의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흑인 경제학자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신흥공업국이 자라다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집어넣지 못하면 망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초기 산업화되면서 그 루이스의 전환점을 잘 통과한 나라예요. 중국은 10년 전도 논란이 뭐 최근까지 논란이 되는데 중국이 그 루이스 전환점을 과연 통과했느냐?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지금 오늘은 모르지만 한 4, 5년 전까지도 디베이트가 됐어요. 통과했다? 통과 못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제 뭐 산업구조가 뭐 그런 거죠. 근데 어떻든 우리 퀴스트가 지난 세기 동안에 한 업적을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공업이 그 경쟁력이 쇠퇴됐을 때 다시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역할을 퀴스트가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분야별로 그게 이제 콘서티드 에포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제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충 다 끝난 모양이죠. 예. 대충 뭐 이제 제 얘기 그 정도로 끝내니 너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 저기 사모님도 나오셨는데 좀 사적인 얘기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최 장관님이 그 유학 가시게 된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독일을 가신 이유를 좀. 뭐 시간이 너무 지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이 우리 집이 월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6.25 사변 때 또 하던 사업 불타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국 유학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고 한 달 후에 그때 원자력원이 생겼어요. 원자력이 잉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범린 씨가 원장 내정이 됐다 뭐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일할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경부대죠. 경부대가 뭐 그때 뭐 과기부 이런 거 없을 때 아니에요. 경부대가 유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화학 포함해서 농학, 의학해서 분야별로 18명을 뽑았는데 그때 제가 운 좋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하게 됐죠. 그랬죠. 유학 가셔서 그 지도 교수 혹시 만나신 얘기라든가. 예, 국비유학. 예. 제가 그때 $250를 한 달에 받았어요. 59년이죠. 그래서 1년에 3,000불 받았는데 3,000불이면 집이 한 채예요. 그때.
많은 돈을 받았죠. 독일에도 가서 보니까 이 돈을 넉넉히 줘가지고 독일 노동자보다 제가 거의 2배를 받았어요. 노동자가 700마르크 받았는데 제가 그때 400대 1에 2,250불이면 2,000불, 2,000마르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받고 호강하고 했어요. 뭐 이제 여기 뭐 나오는데 그때 처음에 또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에 신호등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간 분이 이 물리과 뭔가 있었는데 그 양반 나중에 만나서 얘기가 신호등을 거꾸로 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처음에 이제 갈 때 홍콩에 그랜드 호텔에 뭐 아주 굉장히 호화로운 호텔인데 들어갔는데 옆에 방에 소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변기에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변기니까 한 번 누르니까 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놀랬어요. 또 눌러버리니까 이거 계속 나오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변기에서 고장이 나서 난리 났다. 찾아봤더니 이제 변기 잘못 눌러가지고 그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웃기는 일이 뭐 문화 차이 때문에 뭐 우리 그때 GDP가 80불이고 그 유럽 가니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독일이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격차가 커가지고 처음에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시간도 많이 갔는데 여기 사모님이 네. 상호님 성함이 김경자. 경자. 예. 사모님을 만나시게 된 동기 같은 것 좀 말씀해 우리 집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뮌헨에서 만났는데요. 이제 우리 집사람 오빠가 뮌헨에서 이제 유학 중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집에 가서 항상 한식 이제 우리 집사람 올케죠. 오빠 부인이 오빠님이 김희재 김자 희자 제 공대 화학장 딸이었는데 음식을 잘해가지고 음식 먹으러 다니다가 이제 독일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뭐 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네. 여기 시간도 많이 됐고요. 네. 좀 있으면 점심 시간이니까 여기 플로어에도 많은 분이 계시니까 네.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우리 얘기를 너무 최 장관님한테 길게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 해서. 뭐 네, 하세요. 네. 키스트 분들은 모르시니까요. 혹시 일어나서 좀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어디서 오신 누구다. 네, 막상 우리 네네, 저 키스트 74년에 들어왔다가 82년에 최영복 박사님하고 화학연구소 선정하면서 전부 같이 가자고 해서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안 간다고 했는데 저 따라갔어요. 알아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 다니고 박사 했을 때는 처음에 학교 다니고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과제를 처음 할 때는 유기화학을 하셨잖아요, 전공이. 유기화학인데 이제 실험실적 연구만 하신 것 아닙니까? 실험실 연구, 리서치 한 거죠. 근데 여기 와서 아까 메토크로프림이라든지 또는 에탄부톨, 그건 이제 공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 연구하고 공장 연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맞죠. 그러니까 그걸 실험실에서는 합성이 되지만 공장이 생산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굉장히 용기가 위험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연구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뭐 에탄부톨도 그렇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솔벤트를 주세를 붙인다든지 뭐 굉장히 이런 거 또 제가 듣기로는 뭡니까 우리 HOP
실험실도 잘 됐고 파이로도 됐는데 공장을 지으니까 수율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이 굉장히 당황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 정신적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도전하는 거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저게 그 당시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밀화학을 정밀화학을 정책적으로 잘 밀어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단계 도약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밀화학이나 신의학이나 뭐 이쪽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이 있는지요?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제 스케일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실험실을 짠 게 공장을 지으려면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의약품인 경우는 되게 스케일이 작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 지을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에탄부토는 스케일이 굉장히 컸어요. 여기 그 사진, 공장 사진이 안 나왔는데 아주 현대식으로 지었죠. 근데 그거 질 때 그 엔지니어링을 공업화 시험실에서 했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크로스 라이닝 리액터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방폭 장치라든지 뭐 디스틸레이션 하는 문제라든지 애를 많이 써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애를 많이 썼고 공업화의 재훈 실장, 그다음에 광명치,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애를 많이 썼고 우리 박 박사도 우리가 사진할 때 엑스레이 필름 공업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여튼 그 단계 엔지니어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키스는 엔지니어링 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경험이 일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큰 힘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유기화학 쪽에서 이제 정밀화학 쪽에 이제 아까 얘기하는 물질 특허를 극복을 해서 신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농약 쪽에서 이제 극복이 좀 된 것 같고, 의학 쪽은 딱 하나 지금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 화학연구소에서 한 에이드 치료제 가지고 에이드 치료제가 중국 시장에서 지금 페이스 3 끝내고 시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앞으로 5월 8일째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신문질 보면은 제약회사들이 뭐 기술 수출했다 하는데, 그 기술 수출이 획기적인 그런 소위 파괴적인 혁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있는 약품들을 뭐 딜리버리 시스템을 좀 바꾼다든지 조금 모방해서 수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뭐 지난번에 뭐 몇 조 수출했다. 근데 그게 새로운 약품이 아니에요. 있는 약품을 가지고 이제 약간 딜리버리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 수출하고 그런 장면인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남의 약을 구조를 바꿔가지고 새롭게 약효 나오는 소위 아까 얘기하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쪽에까지는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을 해서 새로운 약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과제인데, 그 과제의 고비를 아직은 못 넘고 있고, 이게 연구소가 주동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하나 하는데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소가 돈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업이 주도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지금 제약 지난해 25조 팔았어요. 25조면 250억 불.
근데 수출도 지난번에 해에 한 100억 불 했어요. 많이 한 거죠. 이제 석유화학이 한 500억 불 해서 이제 뭐 세계 메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약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의 2%를 팔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약 25조, 아마 지금 시장 하나 만들 한 1조 정도 들어갈 거예요. 좋은 거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제약회사 파는 거 가지고 그런 경쟁력이 있는 약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이게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아까 석유화학 그 다운스트림 얘기했는데, 다운스트림의 지금 스위스는 95%가 다운스트림 정밀화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약하고 염료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 제약이 굉장히 매년 한 5%씩 성장하고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관건은 기존 약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물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이제 정부 정책을 잘 세우고 어떻게 콘서티드 에포트 같이 집약적인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 조만간 박사님 이제 신약이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점심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연서들마다 이게 이제 키스트에서 하는 선배한테 듣는다기 때문에 최영복 장관님께서 이 키스트란 최영복 장관님에게 키스트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키스트가 어떤 의미인가? 그 얘기 내가 아까 예. 조금 했는데, 이제 밖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스트가 초창기에 분명히 우리나라 연구소 전체에, 키스트가 생겼을 때 다른 데 연구소가 없었어요. 삼성도 없고 LG도 연구소가 없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연구소 역할을 하면서 산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산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밖에 보면은 그때 키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학기술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못 주고 있어요. 뭘 했다 그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집약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산업이 크고 그래서 루이스 조단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루이스 조단점에서 주저앉았는데 우리 한국이 그걸 디디고 올라갔다. 거기에 키스트가 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집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 뒤에 오는 산업들이 우리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거기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루이스의 전환점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키스트의 역할이 그것을 어떻게 앞서서 극복을 시키느냐, 이런 거시적인 시각에서 키스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요. 옛날 키스트에서 이런 거 했다. so what? 그게 대단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그 임팩트에 대한 연구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아까 얘기하는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키스트가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연구소 연구원 하나하나 연구 과제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에서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같이 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그래서 키스 효과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느끼게 된 점이 안타깝죠. 그 점이 없어서. 추운 날씨에 우리 사모님이 멀리서 오셨는데요. 자, 잠깐 좀 나오셔서 잠깐 우리 꽃다발을 준비한 게 좀 있죠? 예, 가만있어 누가 좀 하겠어. 잠깐 좀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장관 직접 여기 사모님하고 여기 사장 저기 박 장관님 이쪽으로 쓰시고요. 이쪽으로. 네. 연후에 박호곤 회장님께서 감사의 꽃다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만 짧게. 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요. 제가 저희 남편 이제 도움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꽃다발까지 받으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딴 분한테는 멘트를 안 부탁드렸는데요. 멘트 부탁드린 이유가 목소리가 어떠세요? 목소리가 그냥 성우 목소리 같으시죠? 연세가 꽤 되셨을 텐데도 이제 성우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또 질문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식사 시간에 또 질문하시고 우리 다 나와주셔서 우리 기념 촬영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